책에는 고전적인 신경학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상상력과 기억에 대한 연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의 책 깨어남은 L도파를 투여하기 전에 놀라운 결핍 상태에 운동불능증, 무의지증, 무력증, 무반응증 등 L도파 투여 후의 무서운 과잉 상태, 운동과다증, 과다의지증, 과다수축 등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룬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깨어남에서는 기능을 가리키는 용어와 개념과는 별도로 새로운 용어와 개념이 나온다. 예를 들면 충동, 의지, 역동론, 에너지 등이다. 기존의 신경학 용어가 기본적으로는 정적인데 반해 이러한 용어들은 지극히 동적이다. 그리고 루리아가 말한 기억 과다증 환자의 마음속에서는 좀 더 역동적인 현상이 관찰된다. 계속적으로 팽창하기만 하는 거의 억제하기 어려운 현상 혹은 심상의 돌출, 사고의 놀라운 증대, 과대망상, 일종의 정신적 기형 등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과다기억증 환자 당사자들은 그것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 혹은 자동증이라는 말 또한 기계론적이다. 팽창한다는 말은 어디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루리아의 과다기억증 환자나 엘도파의 투여로 과도하게 고양되고 활기를 띤 내 환자에게서는 섬뜩할 정도로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증대된 쾌활함이 관찰된다. 이 지경에 이르면 단순한 과잉의 차원을 넘어선다. 증식이라거나 기질적 다산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 상태는 단순한 기능의 불균형과 실조가 아니라 생산력의 변조인 것이다. 기억 상실증과 인식 불능증의 병리에 접했을 때 우리는 단지 어떤 기능이나 능력이 손상되었을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기억 항진과 인식력 항진 환자의 경우에는 기억력과 인식 능력이 태어나면서부터 늘 활발하고 생산적이다. 타고났고 내재적이며 정도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능을 생각하는 신경학에서 행동과 생활 그 자체를 생각하는 신경학으로 이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는 과잉의 병례와 마주침으로써 새롭고 중요한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인간의 정신 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할 수 없다. 전통적인 신경학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결함에 중점을 둔 나머지 실제 생활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생활이야말로 모든 대뇌 기능의 궁극적 표현이다. 적어도 상상 기능, 기억 능력, 기억 기능, 지각 기능과 같은 고도의 기능이 거기에 나타난다. 기존의 신경학은 결함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신생활 그 자체를 보지 못했다. 실제의 뇌와 정신 상태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뇌와 정신이 고양된 상태, 과도하게 활발한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양 상태란 단순히 건강하고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극히 불안하고 도를 지나친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기억과 추악한 행위를 초래하는 일도 있다. 지나치게 흥분한 환자는 통합과 억제를 잃은 상태, 어떤 종류의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충동과 이미지와 의지에 압도되는 상태이며 생리적인 광폭성에 사로잡힌 혹은 내몰린 상태인 것이다. 이것은 성장과 생명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다. 성장은 지나치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생명은 생명 과다가 될 수도 있다. 모든 항진 상태는 왜곡되어 묘한 방향으로 나아가 기괴한 이상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과다 운동증은 이상 운동증, 비정상적인 동작과 무도병, 틱 증후군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인지력의 항진은 이상 인지라고 부르며 병적으로 항진한 감각의 도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항진 상태의 격정은 폭력적 격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겉보기에는 건강하지만 사실은 병에 걸린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의 패러독스다. 이것은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멋진 기분으로 살아가다가 병의 싹이 숨어 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가공의 괴물이나 자연이 보여주는 속임수 혹은 재미있는 패러독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많은 예술가들을 사로잡아온 소재이다. 특히 예술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어 왔다. 이것은 디오니소스적이면서도 비너스적이고 동시에 파우스트적인 소재이다. 또한 토마스만의 소설의 되풀이에서 나오는 소재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마예산에 나오는 발열성 폐병과 같은 고양 상태에서 포스터스 박사에 나오는 스피루헤타 병의 원인을 가진 영감, 그리고 마지막 작품 검은 백조에 나오는 최음에 빠진 음험함에 이르기까지 되풀이해서 다뤄져 왔다. 전부터 나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커다란 흥미를 느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한 바 있다. 편두통에서 나는 발작의 전조 혹은 발작의 시작을 알리는 항진 상태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조지 엘리엇을 예로 들어 위험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다는 것은 그녀에게 때때로 발작의 전조였다고 썼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위험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다는 표현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이 표현이야말로 바로 지나치게 건강하다라는 말 속에 숨은 양면성과 역설을 나타내고 있다. 몸 상태가 좋다는 것은 당연히 이야기이지만 불만스러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항시 누리고자 한다. 다만 불만 상태와는 아주 정반대의 대척점인 것이다. 기분이 나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불평을 토로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엘리엇처럼 지금까지의 지식과 연상 혹은 도를 넘은 상태로부터 막연하게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해내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환자는 몸 상태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지만 몸 상태가 지나치게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감정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남의 핵심적이고 잔혹한 주제이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곳에 결함이 있어서 몇십 년이나 지독하게 고생한 환자가 기적처럼 갑자기 좋아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덕스럽고 위험한 과잉의 상태로 이행했을 뿐인 것이다. 가능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는 자극을 받는 상태에 있다. 환자 가운데는 이것을 깨닫고 경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로즈 알은 건강이 회복되자 처음에는 흥분과 기쁨에 젖어 이렇게 말했다. 믿을 수 없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태가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나아가자 그녀는 오래 계속될 리가 없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주위에서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레너드 L의 경우도 그랬다. 그도 충실한 상태를 지나 과잉 상태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처음에 그는 상태를 신의 은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가득 찬 상태는 윤택을 넘어 도를 넘는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조화와 안락을 느끼는 가운데 무난하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는 이윽고 그렇지 않음을 느꼈다. 지나치고 도가 넘쳐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의식이 들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조각조각 분해되고 폭발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과잉은 이처럼 특별한 능력과 고뇌,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낳는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환자는 뭔가 이상하고 모순된다고 느끼게 된다. 어떤 뚜렛 증후군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에너지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너무도 활기차고 힘도 넘쳐요. 너무도. 열병에 걸린 것 같은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 병적인 특출함이라고 할까요? 위험하리만치 좋은 몸 상태와 병적인 특출함. 그것은 기만적인 행복감이다. 그 밑에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다. 그것은 과잉이 놓은 무시무시한 함정이다.
그것은 자연이 놓은 함정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 전자는 도취로 인해 일종의 이상 증세로 나타나고 후자는 흥분에 대한 광적인 탐닉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극도로 이상한 종류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런 환자들은 병은 고통이자 고민거리라는 기존의 생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리고 너무도 애매한 상황에 놓인다. 병을 유혹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기묘한 상황으로부터, 이런 치욕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과잉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모종의 결탁이 이루어진다. 자아가 병과 제휴를 맺고 한 몸이 되어 결국에는 독립된 존재의 길을 포기하고 병의 산물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태에 대해 익살꾼 틱 레이에 나오는 레이는 나는 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정신이 과도하게 비대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투레토마로 갈 수도 있다. 다행히 그는 자아도 강했고 투렛 증후군의 증세도 비교적 가벼웠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까지 될 위험성은 없었다. 그러나 자아가 약하거나 발달이 덜 된 환자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강한 병에 걸려 정신을 완전히 빼앗기거나 실제로 정신을 완전히 놓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투렛 증후군에 사로잡힌 여자에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했다. 익살꾼 틱 레이 1885년 샤르코의 제자인 질드라 투렛은 놀라운 증후군에 대해 발표했다. 그 증후군은 발표되자마자 바로 투렛 증후군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투렛 증후군은 신경질적인 에너지 그리고 기묘한 동작이나 생각이 과잉 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틱, 흠칫거림, 매너리즘, 찡그린 얼굴, 신음소리, 욕설, 무의식적인 모방, 갖가지 강박 등이 나타난다. 동시에 기묘하고 반짝이는 유머와 변덕스럽고 유별난 행동도 관찰된다. 중증인 경우에는 정서, 본능, 상상에 관련된 모든 면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보다 가벼운 증상, 아마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할 것이다. 일때에는 기껏해야 이상한 동작이나 충동적인 행위 정도에 머문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증후군은 19세기 말에 널리 알려졌고 광범위하게 보고되었다. 왜냐하면 당시는 신경학이 융성한 시기여서 기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연관시키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렛의 동료 의사들이 이 증후군이 일종의 원초적인 충동 때문에 생긴 망상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것이 기질적인 원인에서 오는 망상이며 꼭 집어 특정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신경학적인 장애라는 것도 알았다. 투렛의 첫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병례가 쏟아져 나왔지만 똑같은 병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투렛 증후군에는 증상이 다소 완만하고 양성인 것과 대단히 괴팍하고 흉포성을 보이는 것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음도 밝혀졌다. 또한 병에 잘 순응하고 증상의 하나인 사고, 상상력, 발상의 재빠른 움직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증후군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압력과 혼돈에 굴복한 채 망상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기억 항진 환자에 대해 언급한 루리아의 말을 빌리면 이 증후군에 걸린 환자에게서 항상 그것, 본능적 자아와 나, 이성적 자아 사이의 싸움이 엿보인다. 샤르코와 그의 제자들, 투렛 외에도 프로이트와 바빈스키 등이 있다. 그것과 나, 몸과 정신, 신경학과 정신의학을 연결지어 생각한 마지막 세대였다. 그러나 세기가 바뀔 무렵 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고 그에 따라 정신을 소홀히 하는 신경학과 몸을 소홀히 하는 정신의학으로 나뉘었다. 그와 함께 투렛 증후군도 잊혀졌다.
마치 병 그 자체가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투렛 증후군에 관한 어떤 보고도 없었다. 실제로 투렛 증후군을 투렛의 놀라운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병으로 여기는 의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병명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1920년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 유명한 기면성 뇌염처럼 투렛 증후군도 잊혀진 것이다. 기면성 뇌염이 잊혀진 것과 투렛 증후군이 잊혀진 것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두 장애 모두 특이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기이한 병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편협한 의학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병이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기존 의학의 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이상하리만큼 급속히 사라졌다. 한편 둘 사이에는 훨씬 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이 점은 1920년대에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수면병 환자에게서 때때로 볼 수 있는 운동 과다장애, 즉 과도한 흥분 증세가 투렛 증후군 환자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수면병 환자들은 병의 초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도로 흥분하며 난폭한 행동과 틱, 온갖 강박관념 때문에 고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태에 빠진다. 말 그대로 인사불성의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나는 그로부터 40년 후에야 그러한 병례를 발견했다. 1969년에 나는 수면병 환자, 즉 기면성 뇌염 후 증후군 환자들에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L도파를 투여한 일이 있다. 뇌염 후 증후군 환자들은 L도파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었다. L도파를 투여하자 환자들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혼미 상태에서 깨어나 정상으로 돌아가더니 이어서 그와는 정반대의 상태로 내몰린 것이다. 즉, 틱 증상과 함께 흥분 상태에 빠진 것이다. 투렛 증후군이 아닐까 하고 여겨지는 증상과 마주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환자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난폭한 충동을 보였지만 그와 동시에 기묘한 유머도 자주 발휘했다. 나는 그때까지 투렛 증후군 환자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 이후로 이 증후군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게 되었다. 1971년 내가 뇌염 후 증후군을 앓는 환자를 깨어나게 한 일에 흥미를 느낀 워싱턴 포스트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 물어왔다. 환자가 틱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것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신문은 틱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가 나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편지가 쇄도했다. 대부분의 편지는 내 동료 의사들에게 건네졌지만 단 한 명의 환자만은 내가 직접 진료하기로 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이였다. 레이를 진찰한 다음 날 나는 뉴욕의 다운타운에서 투렛 증후군 환자 3명을 발견했다. 적어도 발견한 듯이 여겨졌다.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투렛 증후군은 지극히 드문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발병률이 100만 명에 1명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불과 1시간 만에 3명이나 본 것이다. 나는 무척 놀라고 당황했다. 이렇게 많은 틱 증상 환자들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쳐 왔다는 게 말이나 될까? 정말로 못 보았던 것일까? 아니면 투렛 증후군 환자를 보고도 신경질을 부린다거나 좀 이상하다거나 혹은 발작을 한다면서 그냥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모든 의사들이 하나같이 그냥 지나치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투렛 증후군은 보기 드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한 증상이 아닐까? 아니,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1000배나 흔한 것은 아닐까? 특별히 눈여겨본 것도 아닌데 다음 날에도 나는 투렛 증후군 환자 2명을 거리에서 발견했다. 이때 내 머릿속에는 기발하긴 하지만 그렇고 그런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투렛 증후군은 매우 흔한 증상인데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다가 일단 한번 알아차리게 되면 아주 쉽게 눈에 띄는 게 아닐까 하는 근육 퇴행을
위축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1850년대에 듀센이 근육 퇴행 위축에 대해서 쓰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일단 그가 보고를 하자 1860년에는 이미 몇백 건의 병례가 확인되어 잇따라 보고되었다. 이 상황을 샤르코는 이렇게 말했다. 이만큼 일반적이고 어디에나 존재하고 한눈으로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병, 옛날부터 존재해온 게 틀림없는 병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 존재가 알려진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째서 듀센이 보고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의 환자가 다른 환자를 발견하고 그 두 사람이 다시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를 발견하는 시기 되면 투렛 증후군 환자들을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병리학적으로는 형제 자매 관계인 신종족이 같은 병을 앓는 동료를 찾아내 서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뉴욕의 투렛 증후군 환자의 연합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나의 공상은 3년 후인 1974년에 현실화되었다. 실제로 투렛 증후군 협회가 결성된 것이다. 당시의 회원은 50명에 불과했지만 7년 후인 현재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비록 회원들 모두가 환자나 그들의 친척 혹은 의사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회원이 이렇게 놀랍도록 빨리 늘어난 까닭은 투렛 증후군 협회가 기울인 노력 덕분이었다. 협회는 환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알리기 위해 혹은 선전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혐오와 거리낌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된 것이다. 나아가 협회라는 생리학적인 것에서부터 사회학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장려하고 추진했다. 예를 들면 환자의 뇌에 관한 생화학적 연구, 증후군에 대한 유전적 혹은 다른 요인들에 관한 연구, 이상할 정도로 급격하고 제멋대로 반응하는 투렛 증후군의 특징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환자의 본능과 행동의 체계적인 구조도 밝혀졌다. 그것은 발달론적으로 보나 계통 발생적으로 보나 원시적인 것이었다. T 환자의 신체 언어와 어법과 언어적 구조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욕설과 농담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이 밝혀졌다. 욕설과 농담은 다른 신경계 질환에서도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또한 환자와 가족 및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관한 연구,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묘한 오해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에 따라 협회는 투렛 증후군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공헌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환자들이 앞장서서 병의 이해와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투렛 증후군 협회가 최근 10년 동안 벌여온 장려와 후원에 힘입어 질드라 투렛의 생각이 옳았음이 분명해졌다. 이 증후군이 신경계의 기질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투렛 증후군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그것은 파킨슨병, 무도병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파블로프가 피질 미층의 맹목적인 힘이라고 불렀던 것을 반영한다. 즉, 원기나 기력 같은 것을 관장하는 뇌의 원시적인 부위에 장애가 생긴 것이다. 행위가 아니라 동작에 장애가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중간뇌와 그 연결 부위에 원인이 있다. 반면 발작적인 운동 증상을 보이는 무도병의 경우에는 기저에게 고차원적인 부위에 장애가 있다. 행동 가운데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에 이상이 생겨 감정이 흥분 상태가 되는 증상이 생기는 질병인 투렛 증후군의 경우에는 구내의 가장 고차원적인 부위에 장애가 원인이다. 즉 시상하부, 변연계 또는 편도에 장애가 생긴 것인데 이것들은 감정과 본능을 관장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투렛 증후군은 임상적으로나 병리학적으로나 육체와 정신을 연결하는 잃어버린 고리 같은 것이며 말하자면 무도병과 조증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뇌염성 수면병이면서 운동성 증상을 보이는 환자 아주 드물다. 나 뇌염 후유증을 앓는 모든 환자처럼 어떤 원인, 중풍, 뇌종양, 중독, 감염 등으로든 투렛 증후군을 앓는 환자 역시 뇌 속의 흥분성 전달 물질, 특히 도파민 과잉 상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진단한 뇌염 후유증 환자들이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엘도파에 의해 깨어났듯이 수면병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흥분 상태에 있는 투렛 증후군 환자들을 할로페라돌, 할돌 같은 도파민 대항제를 써서 도파민의 수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투렛 증후군의 원인이 환자 뇌 속의 도파민 과잉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파킨슨병의 원인이 뇌 속의 도파민의 저하에만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사람의 성격이 바뀔 정도의 장애에는 훨씬 더 미묘하고 광범위한 원인이 있는 법이다. 이상현상의 진행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고 또 같은 환자라도 그날그날 다르다. 엘도파만으로 파킨슨병 환자를 치유할 수 없듯이 할돌만으로도 투렛 증후군 환자를 치유할 수 없다. 다른 약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순수하게 약학적 혹은 의학적 치료법과 더불어 실존적인 치료법도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투렛 증후군 환자들을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충동이나 강박, 즉 피질미층의 맹목적 충돌을 억제하는 데에는 환자들이 연기, 예술,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파킨슨병 환자들도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으며 그때만큼은 자신의 증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렛 환자 역시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하거나 놀이를 하게 되면 자신의 증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나가 그것을 물리치고 지배하는 것이다. 다행히 내게는 위대한 신경심리학자인 루리아와 1973년부터 그가 죽은 1977년까지 편지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틈나는 대로 루리아에게 투렛 증후군 환자에 관한 관찰 기록과 테이프를 보냈다. 세상을 뜨기 얼마 전에 그는 내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증후군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이만큼 흥미로운 증후군은 달리 없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레이를 진찰한 것은 그가 24세 때였다. 그는 몇 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극심한 틱 증상 때문에 거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증상은 그가 4세 때부터 일어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에 심하게 시달려왔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지능, 기지, 강인한 성격, 현실 감각 덕분에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까지 마쳤다. 몇몇 친구와 아내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직장에 취직할 때마다 해고를 당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 틱 증상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저런 사단 때문이었다. 참을성 없고 욕을 달고 사는 데다 심하게 뻔뻔스럽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튀어나오는 개자식 따위의 욕설로 인해 결혼 생활까지 위기로 내몰렸다. 성적인 흥분이 절정에 다다른 순간에도 젠장할 따위의 욕설이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많은 투렛 증후군 환자가 그렇듯이 그 역시 음악성이 뛰어났다.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주말마다 바에 나가 재즈 드럼을 멋들어지게 치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주말바의 재즈 드러머가 아니라 거의 달인에 가까웠다. 거칠고 돌발적인 그의 즉흥 연주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틱 증상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드럼을 두들겨 대는 것이 그대로 거칠고 멋진 즉흥 연주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불쑥불쑥 찾아드는 그 침입자도 그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했다. 투렛 증후군은 그가 갖가지 게임을 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탁구를 칠 때 역시 특히 그랬는데 그것은 빠른 반사 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즉흥성 그리고 그의 말맞다나 무지 갑작스럽고 신경질적인 그러니까 얍삭한 스매싱 덕분이었다. 그가 친 공은 상대방이 거의 받아낼 수 없을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가 틱 증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순간은 성교 후에 나른함을 느낄 때나 잠자고 있을 때 혹은 수영이나 노래처럼 규칙적으로 박자가 잘 유지되고 있는 동작에 선율이 실릴 수 있는 일을 할 때였다. 그럴 때에만 긴장이 풀려 틱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흥분도 잘하고 다혈질인데다 무례하기까지 했지만 사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비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막 결성되었던 투렛 증후군 협회에 대해서나 할로페리돌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그러다 그는 워싱턴 포스터에 실린 틱 증후군 관련 기사를 읽고 자신이 그렇다는 자가 진단을 내렸다. 내가 그의 진단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할돌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자 그는 흥미를 보이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시험 삼아 할돌을 주사한 결과 그는 이약에 특이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불과 8분의 1mg을 주사했는데도 틱 증상이 2시간이나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테스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나는 할도를 0.25mg씩 하루 3번 처방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그는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고 코까지 부러진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이 망할 놈의 할돌 덕분입니다. 그만큼 소량의 할돌만으로도 그는 균형을 잃고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고 그토록 민첩했던 반사신경을 상실한 것이다. 많은 투렛 증후군 환자가 그렇듯이 그 역시 회전하는 물건에 매력을 느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회전문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번개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곤 했다. 그러나 할로페리돌로 인해 이런 재빠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코가 깨진 것이다. 게다가 틱 증상이 줄어들기는커녕 단지 느려지고 시간만 길어졌을 뿐이었다. 그의 말대로 틱 증상에 늘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 긴장증 환자와 거의 비슷한 몸 상태가 되고 만 것이었다. 페렌치는 틱 증상과 정반대의 증세를 보이는 병을 긴장병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이렇듯 지극히 소량의 할돌만으로도 그는 두드러진 파킨슨병 증세와 근긴장 이상, 긴장증, 정신운동 장애를 일으켰다. 이런 좋지 않은 반응은 약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약에 지나치게 민감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병리학적 민감성으로 인해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내몰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속 상태와 투렛 증상에서 그 중간의 행복한 상태를 그냥 지나쳐 긴장증과 파킨슨병 증상으로 곧바로 넘어간 것이다. 레이가 낙담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틱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엔 뭐가 남나요? 전 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하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농담 삼아 말하기는 했지만 그는 틱 말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는 듯이 보였다. 그는 자신을 브로드웨이의 대통령 틱이라고 불렀고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3인칭을 써서 익살꾼 틱 레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익살꾼 틱이든 틱 익살꾼이든 아무튼 자기는 그것이 재능인지 저주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투렛 증세가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그것을 정말로 좋아하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자 전에 내가 진료했던 뇌염 후유증 환자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L도파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러한 생리학적 과민과 불안정성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활 속의 실존적인 균형, 즉 안정이 확보만 된다면 그런 심각한 생리학적 불균형은 극복될 수 있다. 나는 레이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사실 그의 말처럼 그가 자신의 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3개월간 매주 한 번씩 진료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투렛 증세가 사라진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3개월만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렛 증상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투렛 증상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떤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런 증상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다음 할도를 다시 한번 써볼 작정이었다. 이후 3개월간 우리는 참을성 있게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저항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자신감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하고 인간적인 잠재 능력이 그에게 숨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심한 투렛 증후군으로 고생하며 살아온 20년의 세월에도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던 인격 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잠재 능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깊이 있는 검토는 그 자체로 너무나도 흥미롭고 고무적인 것이었다. 적어도 희망은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단순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소량의 할도를 투여하자 틱 증세가 치료되었다. 더구나 이렇다 할 부작용도 없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할돌의 효과는 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적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법이다. 처음에만 해도 그것은 거의 재앙에 가까웠다. 병리학적으로 볼 때는 분명 그랬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투렛 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였고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했다. 4세 때부터 투렛 증세로 고생한 레이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건강한 생활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이 특이한 병에 심하게 의존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이 병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해온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병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철저한 분석과 고찰을 시도한 3개월간의 집중적인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그 병과 결별할 각오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9년간 레이는 기대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았다. 20년 동안 투렛 증후군에 시달려 심신이 지칠 만큼 지친 끝에 지금의 그는 일찍이 생각지도 못했던 3개월간의 검토에 들어간 뒤에는 가능성이 조금씩 엿보이기는 했지만 느긋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결혼 생활도 평온하게 안정되었고 아이 아빠도 되었다.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내일을 투렛 증후군에 걸린 익살꾼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를 존중해 주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책임자의 지위에 올라갔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아마 이 병에서 완벽하게 나지는 못하리라는 것이다. 그는 할도를 계속 투여받아야 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인 주중에는 할돌 덕분에 성실하고 분별력 있고 반듯한 사람이 된다. 그의 말 맞다나 할돌 인간이 되는 것이다. 동작과 판단도 느긋하고 신중해진다. 할도를 투여받기 이전의 조급한 성질과 성급한 행동도 사라진다. 그러나 즉흥성과 영감도 함께 사라진다. 심지어는 꿈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투렛 환자 특유의 세세하고 과장된 꿈이 아니라 알기 쉽고 기쁜 결말로 끝나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토록 민첩했던 두뇌 회전도 느려지고 대답도 느릿느릿한다. 기지의 틱 혹은 틱의 기지로 재치를 발휘하는 일도 없어졌다. 탁구나 그 밖의 게임을 즐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도 못하다. 상대를 죽일 듯이 달려들던 성급한 본능, 상대방을 이기고 깔아뭉개야 성이 차던 본능도 더는 느끼지 못한다. 경쟁심이 사라지고 말수도 적어졌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재빠르고 갑작스럽고 당돌한 행동에 대한 충동도 사라졌다. 예전의 익살스러움, 뻔뻔함, 용기도 모두 잃었다. 그는 뭔가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가장 중요하고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음악이야말로 생계의 수단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인데 할도를 사용하면 음악적으로 둔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치는 드럼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시한 연주가 되고 말았다. 여전히 솜씨가 좋기는 하지만 예전의 정력과 열광적 도치, 기묘함 따위는 사라지고 말았다. 틱 증세는 사라졌지만 이제 드럼을 강박적으로 두드리지도 못하게 되었다. 야성적이고 창조적인 격정이 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느낀 레이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 후 중대한 결심을 했다. 주중에 일할 때는 할도를 투여하지만 주말에는 중단하고 자유롭게 비상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년 전부터 그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두 사람의 레이가 있다. 할도를 사용하는 레이와 사용하지 않는 레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진지하고 차분한 시민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익살꾼 틱 레이가 되어 경박하고 열광적이고 영감에 가득 찬 인물로 변신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레이가 처음이다. 그는 이토록 불가사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